자, 오늘 좀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꿈의 숫자 코스피 3000 다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희가 네. 신중호 앵커께서 네. 앵커로서 활약을 해주고 계시는데 투자전략팀장이신데 그 인사이트를 깊게 듣고 싶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주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오늘 특집을 그래요.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가 이제 질문 와중에 대답에 네. 내년에 3천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꿈의 숫자 3천 안착. 진짜 이제는 꿈의 숫자가 돼버렸다는 네. 게 좀 네. 눈물도 나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셔서 네. 또 오늘 저희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전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팀장님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000포인트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3,000포인트 뭐 불가능은 없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아마도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지금 오늘도 보시면 베스트바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매 업체들 실적이 괜찮으니까 생각보다 연말 소비 시즌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연말 소비 시즌에서 재고가 상당폭 줄어들게 되면 내년에 가게 되면 미국의 소비는 어차피 계속 있기 때문에 재고를 소진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재고를 쌓아야 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비용이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뭐 이익도 날 거고 마진이 확대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린 김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면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를 몇 번 갖고 오긴 했는데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경착륙보단 연착륙을 생각하는 이유가 약간 청개구리 같지만 모든 사람들 다 경제가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하다못해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도 베이조스. 연말에 쇼핑 시즌에 현금 쓰지 마라는 얘기를 할 것처럼 경기 침체가 모두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 차트가 뭐냐면 이 물가 지수에서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지수를 뺀 거예요. 그리고 짙은 파란 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옅은 선으로 좀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옅은 선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에서 미국의 CPI를 뺀 것입니다. 즉 실질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 소득이 이게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보다 좀 선행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득이 물가보다 소득이 빠르게 올라가면 뭐든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은 무엇을 사려면 자동차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야 살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이제 저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급등했던 사이클이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 분기 이후에 급반등했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그 이전에 연준이라든지 대규모 어떤 재정 지원금이 나오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했었던 거고 자동차가 필요한데 공급망 이슈로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라도 사려고 노력하던 그 시점에 저렇게 파란 선이 급등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왜? 신차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빠르게 내려온 겁니다. 더불어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CPI가 급등하다 보니까 내 임금보다는 이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옅은 파란 선이 먼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CPI가 의미 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티키하다,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긴축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미국의 임금이 잘 안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CPI는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CPI는 빠르게 내려오는데 미국의 평균 임금은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저게 올라가게 됩니다. 즉 내년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바닥을 찍을 수 있고, 제가 저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말 연초에 소비 시즌을 통해서 생각보다 견조한 소비가 나타나고 재고가 소진이 되면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아마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리스타킹, 즉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비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일본, 유럽의 기업들은 미국에 잘 팔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전 세계의 화두가 재고잖아요. 네.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장도 생각보다 상당히 막혀 있다. 잠시 후에 나오는 저희 박주근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할 네. 텐데 역발상인 겁니까? 아니면 그건 우리가 팩트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많다라는 거는 악재는 맞아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거도 재고 일수가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아진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냐라고 봤을 때 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재고 일수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라는 건데 지금 원래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얘기 드리면 반도체의 지금 평년 사이클로 본다면 내년 2분기 후반이면은 재고 일수가 피크 아웃, 즉 조금씩은 재고가 소진될 거로는 보고 있는 게 현재의 가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준의 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즉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 멈춰주고 더불어서 연말 연초에 조금의 재고만 소진이 되더라도 원래는 2분기 정도의 재고가 좀 피크 칠 거로 봤는데 조금씩 앞당겨지면 주가는 먼저 또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문제인 건 맞지만 재고를 또 다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악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저희 신중호 앵커께서 이 내용은 그야말로 굉장히 투자 자산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네. 와서 해주시는 거라서 아주 양질의 내용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걸 듣는 기관 투자자들도 같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네. 정말 재고가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빨리 네. 해소될 수 있어? 네. 아니 제프 베이조스도 현금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실제로 나오는 숫자도 그렇고 물론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지 않아서 경기도나 우려로 인한 재고가 쌓이는 모습이 계속 짓누르고 있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재고가 빨리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걸까? 그걸 나타내주는 어떤 지표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예. 여기 뭐 차트는 안 갖고 왔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네. 재고가요. 예전만큼 낮아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전쟁이라든지 질병 이슈로 인해서 그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저스트 인 타임, 재고를 높게 갖고 가지 않으면서 그때 상품을 바로바로 이제 딜리버리, 이제 배달하면서 소화하는 게 그전에 세계화의 추세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탈세계화 그리고 질병 더불어서 진영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업들 그리고 소매자들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일정 부분 재고를 예전보다 높게 가져가요. 많이 쌓아두는군요, 일단. 그러니까 공급망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재고 수준 자체가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달라졌네요. 그동안 그렇죠. 기업들의 행태가. 그렇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5주 정도의 재고 일수를 갖고 가는데 지금은 12주나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런 거죠. 12주나 돼 그러면 예전에 5주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냥 그 정도 재고를 쌓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는 일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반도체를 예전보다 많이 쌓아놔야겠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공급망 혼란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위기 시에도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높게 쌓아가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재고가 조금만 소진이 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더 소진할 게 아니라 이 재고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게 올해 내내 전쟁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금리는 이제 더 올라가는 게 조금 맥스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소비도 그렇게 나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실적을 보십시오.
타깃은 그 기업만의 문제이지 월마트라든지 메이시스라든지 아베크롬비라든지 베스트바이라든지 소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재고가 소비돼도 이 재고를 채워 넣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로 우리는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꿈의 지수 3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꿈의 지수 3천. 네. 다음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3천선 만약에 돌파한다면 이런 재고 이슈를 내년 1분기에는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네. 인한 디스카운트는 주가에 반영이 됐으니까 네. 자 3천은 언제 그렇다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드리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내년에 3천은 정말 정말 뻑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방향성에서는 1분기 이후로는 시장이 자꾸 디스카운트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위로 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 지표로만 놓고 본다면 올해 연말이게 되면 무역 수지는 아마 그 적자 폭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이거의 근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유를 많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두바이 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정도 무역 수지에 선행을 합니다. 근데 이 두바이 유가 고점을 찍은 게 올해 6월에서 7월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놓고 가게 되면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1, 2월에는 무역 수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모습만 나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익률이 이제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디스카운트는 올해 연말로 넘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200을 깼었던 그 시기가 사실 금융위기 당시의 밸류에이션이에요. ROE 7%, PBR로는 0.8%, 0.8배인데 그 수준은 지금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4분기만 놓고 보면 2,400을 깨고 그리고 2,300 중반을 깨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지금부터 한 50에서 100포인트가 안 되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하단은 상당히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상방으로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은 수출 증가율이 내년 1분기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내려갈 때는 PBR 1배 즉 4분기 기준으로는 한 2,650 제가 이게 차트는 그려놨지만 내년 1분기로는 또 한 2,700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내지는 내년 2분기까지 2,700을 위한 모습은 나타날 수 있다고 예.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 벌써 2,700 하면 굉장히 높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또 우리나라가 탄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연말 연초 소비로 인해서 재고가 조금 소비가 되면 재고를 다시 만들려는 얘기 그리고 달러가 더 이상 치고는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빗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내년 1분기부터는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면 0.8배는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고 0.9배, 1배로 본다. 그럼 1분기에 2,600 넘어서 2,700을 가려는 모습이 벌써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2,600 넘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코로나 붕괴 이후에 나타났었던 유동성 효과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옆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작은 상승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을 텐데 그런 작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코스피 전체로는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코로나 붕괴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업들의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자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흑자가 거의 역사상 최고치가 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기마다 2% 이상의 자본 성장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본 성장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말 가면요 2,850 정도의 지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는 한 200조 원 정도 지금의 시가총액 코스피가 1,840조 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7에서 18%의 룸이 발생해요. 그러면 2,800이라고 했으니까 야 3,000 못 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 3,000으로 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심리라는 거는요 자본 성장으로 시가총액이 2,852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만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그 증권사들의 시장의 전망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바라보는 게 2,300에서 2,600이 맥스거든요. 네. 근데 아마 내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 나올 때는 슬금슬금 증권사들의 전망이 3,000도 가능하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전망하고 있어요. 네. 시쳇말로 국뽕이 차오르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코스피가 3,000도 넘어서고 우리 또 단골 손님이신 피터 린치님 말씀대로 4,000선까지 가려면 이런 거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K 주식에 대한 믿음을 높이 키울 수 있을 만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요. 네. 그리고 각종 규제들도 좀 해소돼야 할 것이고 네네. 터무니없는 규제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렇죠. 예. 뭐 결국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봐야 어떤 주식에 투자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또 맞습니다. 얘기는 하겠지만 메르츠 금융지주가 보여줬던 일련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답이라고도 보고 있고 더불어서 메르츠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해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분할 상장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출발한다면 메르츠 금융지주에서 출발하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익을 따박따박 내주고 더불어서 철저히 가격적으로 비싸지가 않아야 됩니다. 비싸지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제 이제 박세암 앵커가 손가락으로 무슨 주식이 있습니까 말했을 때 그 주식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뭐 IT 버블이 붕괴되고 LG 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뭐 중국의 WTO 가입, 뭐 GFC 즉 금융 위기, 뭐 유럽의 재정 위기, 코로나 팬데믹, 뭐 무역 갈등 이런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적자를 보이지 않은 그런 명품 기업들 주식 중에서 그래도 배당을 매년 해주고 더불어서 본업에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뭐랄까요? 그냥 원래의 자기의 본업에 업에만 충실한 기업.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을 뽑아봤어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지금 당장 비싸지 않은 기업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일기획도 있고, 제일기획. 그리고 유한양행도 있고, 고려아연도 여기에 좀 포함됩니다. 물론 이제 고려아연 하면 야 본업인데 2차 전지 하잖아. 근데 본업에서 출발한 맞습니다. 그런 어떤 파생된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기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보여주는데 지금 주가가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지금 싼 가격에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아무도 증권사에서는 꼽지 않은 섹터인데 자동차까지 여기에 저는 포함시켜요. 그래서 자동차도 내년에는 아까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IRA로 인해서 그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포함시켰을 때는 생각보다 초대형주들이 시장을 잘 이렇게 버팀목이 되면서 3,000으로 향한 모습이 작은 분기마다 계속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유한양행, 고려아연,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 종목 더 있지 않았나요? 포스코 케미컬이었습니다. 포스코 근데 그게 케미컬이었죠.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포스코 케미컬이 의외로 실적이 매년 계속 맞아요. 따박따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명품 주식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얘기를 하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어제 메리츠 금융그룹의 상한가에 대해서 또 토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주목을 했었는데 한국에 ESG를 제대로 실천하는 기업이 바로 이 메리츠 그룹이 아닌가라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드디어 그게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역시 품격이 다른 리뷰입니다. 아닙니다. 역시 저희 앵커님이십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